자, 5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경매 사건에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이 있는데 법원 담당자가 그 취지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그 전세권은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느냐의 질문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요. 그 경매의 매각 허가 결정으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은 우리 전세권이 인수되는 전세권이 있죠.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인수되는 전세권, 어떤 전세권이 있죠?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또 그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도 아닌 경우 이런 전세권은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된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전세권이 있어서 당연히 낙찰자한테 전세권이 승계가 돼야 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 상태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잔금까지 지급이 됐다. 잔금 지급 전에 뭐 이러한 사정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 기재사항에 대한 어떤 오류, 하자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배당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랬을 때 전세권을 매각 물건 명세서의 취지, 기재 내용대로 소멸시킨다고 한다면 전세권자가 손해를 볼 것이고요. 반대로 그 인수를 시킨다고 한다면 낙찰자가 손해를 보겠죠. 그랬을 때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지 또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폼을 좀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 그 캡처를 뜬 이미지입니다. 근데 요 폼이라는 것은요, 요 양식은 지지옥션에서 만든 양식은 아니고요. 이건 법정 양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경매 사건에는 반드시 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고요. 그 폼은, 양식은 반드시 이 모양입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내용 볼게요. 일단 뭐 사건 해가지고 2017 타격 몇몇몇몇 그다음에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번호와 그 사건 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물건 번호 해가지고 1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물건 번호라는 거는 어떤 경매 사건에서 그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 개별 매각 사건이죠. 채권 채무는 하나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부동산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수개인 경우에 그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 방에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요거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그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경매 사건에서 부동산을 따로따로 개별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표를 따로따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건 번호가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요. 일괄 매각 사건에도 매각 물건 번호는 1번으로 기재를 합니다. 공란으로 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 매각 물건 번호가 1번이 있으니까 그럼 2번도 있겠지, 3번도 있겠지. 이게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법원에서 실제로 입찰을 할 때는요. 그 일괄 매각 사건의 경우에는 1번 기재해도 무방하고 공란으로 비워둬도 무방합니다. 개별 매각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성일자 2018년 11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일자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1차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뭔가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그 공개를 하는데요. 그 수정된 날짜가 여기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그 공개됐던 그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면 자칫 좀 위험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작성일자 좀 확인하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그 담임 법관 이름 나오고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 가격의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별첨 기재와 같음. 뭐 나는 조그만데 써야 될 내용은 많으니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최선 순위 설정 해가지고 2017년 5월 31일 근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사실 많은 경매 강의나 책에서 다뤄주질 않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소 기준 권리 있죠?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여기다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요. 제가 뭐 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에서도 굉장히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은 허구다, 신뢰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설령 그게 허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 말소 기준 권리를 딱 찍어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건에서는 뭐가 말소 기준 권리냐라는 거에 대한 공부는 연구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 2017년 11월 21일 돼 있습니다. 그 경매 사건에서 금전을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해야 되죠. 했던 배당 요구를 철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해야 됩니다. 기재를 해주고요. 임차인에 대한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임차인에 대한 배당 요구 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비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을 받고 소멸할 수 있겠지만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배당 요구 일자를 표시하게 되는데 요 일자가 요 배당 요구 종기 이후 배당 요구 종기보다 더 늦다라고 한다면 없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한 임차인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건 우리 그 임차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또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문구는 모든 그 경매 사건에 다 요 매각 물권 명세서 폼에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를 보고 법원에서 이런 문구를 굳이 기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 사건에 요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임대차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개연성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등기된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장황하게 길게 써놨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인수되는 것, 그죠? 근데 인수되는 거는 임차인의 뭐 임차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유치권의 부담도 인수될 수가 있고요. 법정지상권의 부담도 인수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등기된 요거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것들 중에서만 기재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것들 중에서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것 요거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31일자에 접수된 제 21,271호 전세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세권은 낙찰자한테 인수된다고 보는 게 맞죠. 자, 보겠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거는요. 등기되는 권리죠. 그러면 2017년 5월 31일 날 전세권이 등기가 됐고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최선순위 설정 권리에서는 2017년 5월 31일 또 접수됐습니다. 근데 같은 날짜죠. 2017년 5월 31일, 2017년 5월 31일. 근데 등기상에서는 절대 동순위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죠? 접수 번호가 그 전세권이 더 선순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요거 법정지상권의 우려가 있으면 여기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비고란에 보면 여기에 그 특별 매각 조건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매각 사건에 보증금이 20% 또는 30%라든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타 사항들이 여기 기재가 되는 거니까 매각 물권 명세서 상에 기재된 그 문구는요.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다 읽어보시고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한다면 입찰은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질문의 취지로 돌아가서요. 이 사건과 같이 전세권이 인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다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전세권을 법원 직원이 담당자가 기재를 안 한 겁니다. 비워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낙찰자는 이 사건에서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등기상의 부담은 없구나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 매각물권 명세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분이 되느냐 하면요. 기본은 법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법리를 우선. 법리상으로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전세권은 인수되는 게 법리잖아요. 다만 그거를 법원의 그 직원의 실수로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를 안 했을 뿐인데 그 실수에 입각해서 말소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법리를 우선해서요. 법리를 우선해서 전세권을 인수시킨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죠? 낙찰자가 손해를 보겠죠. 그죠? 낙찰자는 매각 물권 명세서를 신뢰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입찰표를 산정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다 지급하고 배당까지 끝난 상황에서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또 선순위 전세권을 임차권과 전세권을 같이 갖고 있는 임차인이 요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만 배당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걸로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매각물권 명세서를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나온 판례는요. 법리를 우선은 한다. 근데 법원에서 실수로 인해서 낙찰자가 손해를 봤으니까 국가는 낙찰자한테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얼마나 제한적이냐 하면요. 이 판례에서 낙찰자가 그 손해본 금액이 전세권이 6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거를 인수했는데 그중에 20%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1,200만 원을 물어주고 결국에 4,800만 원은 낙찰자가 손해를 본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매각물권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틀린 경우는요. 요거는 매각 불허가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말소기준 권리, 그 말소기준 권리 이론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요것만 봐도 권리 분석의 거의 90% 이상은 끝난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100% 신뢰할 건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제한적이랍니다. 왜 제한적이냐면 법이라는 게 있고 법리라는 게 있는데 경매를 하는 사람은 매각물권 명세서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서 그 위험을 진단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각물권 명세서만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도 80%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결국에는 매각물권 명세서에서 대부분의 권리 분석은 가르쳐주긴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가등기가 소멸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가 경매로 매각되는데 이렇게 상가가 경매로 매각된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 가등기는요. 우리가 공부한 담보 가등기는 아니겠죠.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서 선순위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이에요. 이건 당연히 소멸이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인수가 될 수 있는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죠. 소유권 가등기라는 전제 하에 질문입니다. 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가가 경매로 매각되는데 등기사항을 확인해 보니 그 가등기권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라는 게 뭐죠? 상대방한테,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가등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익이 없는 게 돼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럼 가등기 요 권리관계를 좀 먼저 볼게요. 이런 경우죠. 2009년 12월 22일 날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갑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4년 10월 22일 날 을이 소유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가등기를 공부하면서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등기를 공부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소유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는 인수될 수 있지만 담보 가등기는 소멸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등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가등기라는 거는 미리 가짜를 씁니다. 요 가짜는 한문으로 쓰면 미리 가짜예요. 미리 하는 등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 현행법상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면 지금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6개월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1년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근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도 인정이 되고요.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 다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해요. 근데 실무에서 우리가 경매 사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소유권 가등기다 보니까 다른 가등기는 다 제외하고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한 겁니다. 사실상 제가 실무를 해봐도요. 소유권 가등기가 아닌 다른 가등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등기는 또 챕터를 달리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소유권 가등기로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을이 집행을 했다. 그러니까 등기를 했다. 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을이 어떤 권리를 취득한 거죠? 갑한테 야, 소유권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등기. 가등기를 치고 나서 1년 후에 본등기를 치게 되면은요, 소유권 이전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본등기를 친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를 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가등기의 권능이에요. 자, 이렇게 가등기를 격려하고요. 그다음에 15년도, 16년도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을이 요 가등기권자죠.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별도의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을이 이 가등기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 내놔. 이 소유권 나한테 넘겨줘 라는 권리인데 그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을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을이고 그 요구에 따라줘야 되는 사람도 을이죠. 이런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혼동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일단 혼동의 대략적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대화 나누듯이 이렇게 규정할 건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정확히 혼동의 의미를 알아보시자고요. 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동은 192조와 507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07조는 채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92조는 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고요. 507조는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규정입니다. 읽어볼게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여기서 뭐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한테 귀속한 때 이런 겁니다. 우리 물건이 뭐가 있어요? 물건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딱 법으로 물건은 이거다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소유권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8개가 있죠. 근데 소유권,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제가 전세권을 어떤 아파트에서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소유권과 또 다른 물건인 전세권을 갖고 있죠. 이럴 때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소멸한다. 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 집을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택을 내가 매수하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또 소유권자가 되죠. 그죠? 저당권은 물건이고요. 그래서 그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게 물건에 대한 거고요. 채권에 대한 거는 우리 판례부터 보고 좀 다시 돌아오자고요. 자, 이렇게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서 그 가등기가 당연히 소멸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95타 29,888호 사건입니다. 자, 장내의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격려한 을이 길지만요. 예, 요 을이죠.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장내에 소유권을 넘겨가기 위해서 가등기를 집행한 을이 소유자 갑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이래요. 우리 물건은 법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8개 물건 중에 가등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혼동으로 소멸하는 케이스 192조는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어졌죠. 이건 물건은 소멸한다 했으니까 적용 여지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자, 채권이래요.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고 한다면 가등기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써먹은 거잖아요. 원래 등기의 취지대로 써먹은 거기 때문에 가등기는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기를 경고받았다. 매매다든가 뭐 증여라든가 이런 경우는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법리가 나오냐면요. 507조 이제 채권이니까 507조를 봐야 되는데요. 요건은 이겁니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된 경우입니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그 주체에 귀속된 경우 권리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을이 갑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그죠?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뭐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의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 소유자가 갖고 있었던 채무까지 같이 승계하는 건 아니죠. 그죠? 당연히 매매에서는 권리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반대급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 매매의 효력이라는 거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올 뿐이지 갑이 가지고 있는 채무, 다시 말해서 가등기권자 을이 본등기 쳐줘 그러면 오케이 거기에 따라줘야 될 채무까지 소유자가 같이 가져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가등기로 인한 채권과 가등기로 인한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된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혼동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매매가 아니라 을이 매매가 아니라 뭐라면 상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그러면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 되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다가 그 가등기를 쳤어요.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세요 하고. 근데 본등기 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상속이 개시되고요.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겠죠. 근데 상속은 권리만 가져오나요? 그렇진 않죠. 채무까지, 의무까지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을한테 다 넘어가고요. 그 의무 중에는 가등기권자가 넘겨줘 하면 그래 하고 넘겨줘야 될 의무까지 같이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으로 된 경우에는 가등기를 매개로 한 채권과 채무가 을 동일인한테 귀속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가 소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니 그냥 요구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국에는 그걸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등기로 인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가등기는 인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사건을 2018년 3월 9일 날 정의 강제경매를 신청을 해서요.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을의 소유권 가등기는 인수된다, 소멸된다. 인수됩니다.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 매매 예약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행이 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그때 본등기를 안 치고 굳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매로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등기의 어떤 효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가등기 매매 예약 약정대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서 등기상의 가등기는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남아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좀 다소 어려운 법리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몇 번을 돌려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취득 과정이, 취득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소멸될 수도 있고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